안녕하십니까. 이용훈 박사의 찐 삼국사 채널 운영자 이용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고구려 제1대 동명성왕부터 제7대 차태왕까지 시기의 영토 변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1대 동명성왕부터 7대 차태왕까지의 순서는 동유대민 모태차입니다. 동은 동명성왕, 유는 유리명왕, 대는 대무신태왕, 미는 민중태왕, 모는 모본태왕, 태는 태조태왕, 차는 차태왕입니다. 자, 이렇게 7분, 그동안 우리가 동명성왕부터 차태왕까지 각 임금님별 그 시기에 맞는 영토 변화를 알아봤고, 오늘은 그 7분을 종합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명성왕입니다. 제1대. 자, 제1대 동명성왕. 자, 동명성왕의 업적을 보면 기원전 37년 고구려 건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BC 37년, 기원전 37년에 고구려 건국. 이건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구려 건국한 해에 이제 말갈족을 복속을 합니다. 자, 고구려 동명성왕은 동부여의 왕자로서 신분으로 계시다가 엄사수를 넘어 졸본으로 옵니다. 그래서 졸본에서 고구려를 세우셨어요. 자, 요때 고구려의 범위는 요 정도, 졸본 중심으로 한. 참고로 찐 삼국사에서는 지금의 조양시를 졸본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졸본이 아침 해가 떠오르는 땅이라는 뜻이 있듯이 조양 역시 아침 해라는 의미의 도시 이름입니다. 조양이라는 시가 여러 도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동부여에서 엄사수를 넘어온 지역을 졸본으로 보기 때문에 졸본을 지금의 조양시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자, 졸본에서 건국한 후에 말갈족을 복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류국을 항복시킵니다. 비류국 송양왕이 이제 다물도로 개정 이름을 바꾼 후에 다물도 칸, 다물도 제후가 되죠. 바로 이 비류소 상류 이쪽을 비류국으로 봅니다. 다물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황룡국을 복속을 합니다. 황룡국은 고구리사 초작에 나오는데 지금의 태행산맥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행인국을 복속시킵니다. 행인국은 태행산맥이 있는 태백산 동남쪽 지역, 이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를 복속시키고요. 그리고 부곡조, 있죠. 엄사수 동쪽 지역, 부곡조를 복속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구려의 태조태왕, 고구려의 동명성왕, 1대 동명성왕의 영토는 지금 고구려의 지도에서 보는 이 영토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대 동명성왕 시기의 고구려 영토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2대 유리명왕 시기의 영토를 보겠습니다. 제1대 동명성왕으로부터 영토를 물려받은 유리명왕은 초기에 한남국, 즉 비류백제죠. 자, 이 한남국, 그리고 한남국 훗날 백제국으로 바뀌고요. 비류백제는 이렇게 있습니다. 동명성왕의 아들이 유리명왕이 오기 전에 두 분이 있었죠. 아들이 비류하고 온조입니다. 그래서 비류하고 온조는 누구의 아들? 예, 소소노의 아들입니다. 소소노. 백제번개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류 또는 온조가 본인들이 태왕이 될 줄 알았다가 유리라는 새로운 인물이 옵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전이 각축전이 벌어지는데 유리가 결국 승리해서 유리가 제2대 고구려 태왕이 되고, 대신 비류하고 온조는 각각 봉지, 즉 영토를 나눠줘서 고구려의 제후국이 됩니다. 그래서 비류백제는 지금의 천진부근으로 보고요. 온조백제는 처음에는 이름이 한남국이었습니다. 한남국으로 해서 대방지역 아래쪽에서 건국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고구려가 비류백제 한남국이 있을 때는 강력했지만 이게 분열이 와서 또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제후로 분국을 해주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제후국이지만 직할지하고 제후국으로 분리가 되면 영토 국력면에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땅은 한남국과 비류백제가 차지하게 되고 제후국과 군사적으로는 상호 협력을 하지만 고구려 자체 군사력 동원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부여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부여가 갑이 되고 고구려가 을이 됩니다. 그래서 동명소환 시절에 그 강대함이 약해지고 새로 을이 되고 동부여가 갑이 되다 보니 유리명왕은 동부여왕 대소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동부여에서 대소가 고구려의 유리명왕에게 그 아들 태자를 인줄 볼모로 보내라 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거절을 못합니다. 삼국사기에서는 태자가 안 간다고만 나오는데 고구려사 초략에는 보냅니다. 그래서 유리명왕 입장에서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동부여와의 가급적인 충돌을 피하고 영토 보존에 힘을 씁니다. 그런 와중에 또 공명소왕이 아들이지 않습니까? 힘을 길러서 선비국을 정벌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선비국이죠. 여기를 정벌하고 또 서기 3년, 요건 암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서기 3년에 나라안 국내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한번 하고요. 자, 나라안 천도, 요 조양, 졸본에서 국내성 일로 천도를 합니다. 국내성이 고구려 말기의 수도 평양성이기도 해요. 여기 있는 평양성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북경이 바로 지금의 북경이 그 당시 고구려의 국내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산맥이 있고 태행산맥, 아래쪽에는 평야와 대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동이 있고요. 그래서 고구려는 배산 임수의 전형적인 안정된 수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할 게 BC 37년 고구려 건국, 그리고 AD 3년, 서기 3년 나라안 천도, 요 두 개는 꼭 암기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기간이 한 40년 정도 되고요. 그러면서 양맥국을 정벌합니다. 바로 이 지역, 여양산맥의 맥쪽이 세운 나라 양맥국을 정벌을 합니다. 그리고 현토군의 고구려현, 현토군의 일부죠. 요쪽이 현토군입니다. 그 일부를 양맥국 정벌하고 고구리현도 정복을 합니다. 고구리현은 이름이 고구리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유리명왕 시절의 영토는 선비 조 영토하고 양맥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유리명왕도 훌륭한 임금님이십니다. 고구려 제2대 유리명왕 시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구려 제3대 대무신태양입니다. 대무신, 큰 대자에다가 호반무, 무술할 때 무자예요. 무자 들어가면 임금님 호시후에 무자 들어가면 전쟁 또는 싸움을 무지하게 잘 하신 분입니다. 신은 신이라고, 전쟁의 신이라고 대무신 태왕입니다. 자, 대무신 태왕을 보면 동부여 대소를 죽입니다. 자, 이쪽에 동부여가 있었는데 대무신 태왕이 공격을 해서 동부여의 대소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동부여는 대소왕이 죽은 이후에 질이 멸멸하다가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개마국을 정벌하십니다. 이쪽에 있던 개마국을 정벌하고 그 옆에 있던 구다국도 정벌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람대전, 한족에 침입한 우람대전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낙랑국, 자, 이게 낙랑국이었죠. 낙랑국을 정벌을 하십니다. 자, 낙랑국 정벌. 자, 호동왕자와 낙랑공주는 잘 아실 거예요. 그 호동왕자가 바로 대무신태왕의 아드님입니다. 호동왕자가 왕자 시절에 큰 활약을 해서 낙랑국을 정벌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듯이 대무신태왕 시절의 영토를 보면
이미 대제국으로서 기틀을 다 마련을 합니다. 자, 대무신태양. 자, 이번에는 민중태양입니다. 고구려의 제4대 민중태양이시고요. 민자는 이게 위문할 민, 위로할 민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백성들을 무지하게 사랑하신 임금님이에요. 대무신태양의 친동생이셨고요. 제5년간 대무신태양이 넓혀놓은 그 영토를 잘 유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무신태양 때 영토를 넓히느라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면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죠. 희생. 귀족, 장군으로 참석한 귀족도 죽고요. 사병으로 참여한 평민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 정벌한 새로운 땅에서는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 반란 세력을 무마시키고 회유를 하고 또는 그것도 안 되면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중태양은 이때 반란을 제압하는 것보다는 이분은 아우르고 다독이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대제국으로서의 영토를 그대로 유지하신 분입니다. 자, 다음은 5대 모본태양입니다. 모본태양. 모본태양은 대무신태양의 아드님이세요. 그러니까 대무신태양이 돌아가시고 모본태양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 그 숙부인 민중태양이 먼저 태왕위에 오릅니다. 자, 모본태양은 아버지가 그 위대하신 대무신태양이에요. 전쟁의 신으로 불립니다. 그러니 자기도 아버지처럼 위대한 왕이 되고 싶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서기 49년, 여기 암기하라고 그랬죠. 서기 모본의 두거상태. 그래서 북평, 어양, 상고, 태원을 정벌합니다. 즉 여기가 어디냐면 북평은 이게 요 지역, 요동, 요서 나누는 지역이 태행산맥입니다. 여기가 요고요. 요서 지역의 요 태원, 그리고 여기 북평입니다. 그리고 어양은 요동의 북쪽 지역 어양이고요. 이게 상곡은 요동과 요소를 이어주는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모본태양 때 북평하고 태원을 점령했다는 얘기는 요소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는 얘기고요. 상곡하고 어양을 점령했다는 얘기는 요동의 북쪽 지역을 점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본태양이 이렇게 땅을 넓히십니다. 그래서 서기 49년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태조태양입니다. 모본태양이 쿠데타이에서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태조태양이 들어서십니다. 자, 태조태양의 업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소에 십성을 쌓습니다. 아까 말한 요 태행산맥이 여기고요. 자, 이 요소 지방을 모본태양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10성을 10개의 성을 쌓으면 됩니다. 그래서 태조태양 3년에 요소에 10개의 성을 쌓습니다. 모본태양이 서기 49년에 점령을 했고요. 그로부터 6년 후인 서기 55년에 요소에 10성을 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동옥조의 반란이 일어나요. 자, 이 동옥조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 반란을 제압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갈사국이 항복을 해오고요. 자, 조나국, 준하국. 여기는 조나국, 준하국은 동부여 지역에 있는 제후국들입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다 정벌을 합니다. 정벌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 흡수를 하고 같은 민족으로 아울러야죠. 정벌하고 죽이지 않고 제후국으로 편입시키거나 고구려의 성읍, 군현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에서 책성에 가서 순행해 임금님이 직접 가신 겁니다. 비석을 세우고 돌아오십니다. 책성은 책성을 지금 어디로 보면 장춘으로 옵니다. 장춘으로. 예, 책성이 이쯤이 있는데 장춘을 책성으로 봅니다. 장춘을 책성. 그래서 동부요수도 책성에 가서 태조태양께서 비석을 세우고 오세요. 자, 비석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그 모자가 있고요. 밑에 기단이 있습니다. 이건
거북이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냥 재단 모양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비석을 세워서 한자를 다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 누가 공을 세웠고 누가 어떤 공을 세웠고 누가 어떤 공을 세웠고 이렇게 다 세우고 나서 돌아오십니다. 그만큼 동부요 지역의 반란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하시고 너무 기뻐서 비석까지 세우고 순행했다 돌아오십니다. 자, 이렇게 동부요 지역이 안정이 된 다음에 하신 게 뭐다? 예, 바로 서기 105년 연도 썼으니까 외워주길 바라는 거고요. 요동의 육성을 빼앗아 버려요. 정벌했답니다. 자, 요동이니까 요 지방의 동쪽 여기에 바로 요동 여기에 육성을 빼앗습니다. 정벌한 거예요. 자, 요서의 10성을 쌓은 게 서기 55년입니다. 자, 그리고 서기 105년 그로부터 50년 걸려요. 50년. 자, 50년 동안 후방을 다 다진 거예요. 고구려 후방에 반란 세력들을 진압을 하거나 달래거나 안정을 시키고 이 안정화 사업이 끝난 다음에 고구려가 요동의 육성을 빼앗습니다. 그만큼 군사 요충지예요. 여기는 물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뺏기도 어렵고 한번 뺏으면 잃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렇게 군사 요충지입니다. 물론 요소 지역도 마찬가지로 군사 요충지입니다. 여기가 외적의 방어를 하기가 쉽고 분지여서 사람들이 살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한 지역이고 그래서 이 지역의 하단부에는 또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태조태왕이 94년 제위를 하셨다는 얘기는 7살에 임금이 돼서 100세까지 임금하십니다. 그리고 왕위를 동생 수성에게 넘겨주죠. 예, 그 넘겨주고도 19년을 더 사십니다. 자, 수성은 후한이 이제 태조태왕 말년에 후한이 침공을 하는데 동생 수성이 맹활약을 합니다. 예, 완전히 적을 무찌르네. 괴멸에 가까울 정도로 무찔러 버려요. 그래서 수성이 이제 태조태왕의 왕위를 물려받으십니다. 자, 7대 차태왕입니다. 차태왕이 바로 수성입니다. 수성. 태조태왕의 동생이죠. 자, 이분이 제위 시절 20년 동안에는 평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영토가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태조태왕이 물려준 영토를 그대로 유지한 임금님이십니다.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차태왕 20년 되는 해 3월에 태조태왕이 돌아가십니다. 태조태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차태왕도 힘이 약해졌고요. 명분 면에서. 자, 그러다 보니 차태왕 시절에는 소수의 귀족, 차태왕을 태왕으로 옹립한 그 소수의 신하들만 권력을 독점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 다른 귀족들이 불만이 많았죠. 20년 동안. 백성들 입장에서는 평화가 유지된 아주 태평성대 시절이지만 귀족들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왕이 포악한 군주인 겁니다. 골고루 시해도 안 나눠주고. 그래서 명림다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명림다프는 안 죽습니다. 왕을 시해했는데. 왜? 귀족들이 명림다프의 뜻에 동조를 한 겁니다. 자기들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자, 이렇게 차태왕이 돌아가시고 이후에 신태왕이 옹립이 됐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고구려 제1대 동명성왕부터 차태왕까지의 영토 변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동명성왕부터 차태왕까지의 순서를 동, 유, 대, 민, 모, 태, 차 이렇게 여러분들 빨리 암기 내지는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고요. 요거는 우리가 조선왕조 임금님 다 알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이런 식으로 외우듯이 고구려의 역대 임금님들 이름도 외워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 영토 변화 계속 임금님별로 정리하다가 임금님 7번째 다음에 14대 임금님 정리가 되면 그때 또 이렇게 영토 변화를 요약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